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인삼 8기가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임기 3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신도심과 주요 산업단지들이 모여있고 북구에 이어서 인구가 40만 명으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광주에서 가장 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군공항 문제와 어등산 개발 사업 등 현안도 많이 쌓여 있는데요.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과 함께 민선 8기 지난 2년간의 성과와 지역의 현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구청장님 최근에 이제 저희 들린 소식으로는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고심하셨다는 뉴스들이 많이 네. 나왔습니다. 뭐 많은 또 뜻을 가지고 또 광주 일자리나 이렇게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해오신 분이니까 최고위원에 또 도전하신다는 이야기들이 또 많은 분들의 호기심을 자아냈었는데요. 결국에 불출마를 결정하셨습니다. 네네, 당내에 뭐 정치개혁에 대한 이런 목소리는 차고 넘쳤는데 경제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또는 없는 것 같아서 일정하게라도 제가 그 몫을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했는데 또 같은 이제 기초단체장 한 분이 출마하신다라고 그래서 많은 논의 끝에 제가 나가지 않고 그분이 나가는 걸로 결정을 해서 출마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컷오프 돼가지고 좀 속이 많이 상합니다. 네. 자, 최근에 또 이 최고위원 출마와 함께 책도 내셨는데요. 이 책 제목이 또 인상적이어서 또 많은 화제를 낳았죠. 이재명에게 없는 것들, 윤석열 이후를 생각한다라는 제목입니다. 현직 구청장, 기초단체장이 낸 책의 제목치고는 파격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의 책들이,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겼는지 소개해 주시죠. 사실 그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담았는데 이걸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제가 마음먹은 건 3월, 4월 달입니다. 아,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책을 좀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고요. 책 제목에 있는 이재명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재명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제 이재명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책을 썼고요. 또 사람에 대한 얘기보다는 정책 얘기를 주로 썼습니다. 그 안에 이제 담겨 있는 건 주로 뭐 일자리 경제 얘기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대략 한 80년 정도의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고조선부터 한다라면 우리가 뭐 반만년 이제 역사라고 하지만 한 대략 이제 한 80년 정도 이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그 정도 되는데 그동안 일정하게 정치 개혁은 정말로 많이 얘기도 됐고 진전도 된 것 같은데 경제 개혁은 경제개혁다운 경제개혁이 거의 없었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담았고요.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단 한 번도 시민들이 필요한 일자리가 뭔지 또 그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 안에다가 많이 담아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구청장 맡기 전부터 일자리 전문가 또 노동 전문가로 이름을 날리셨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형 일자리를 제안하신 분이고 또 이루는데 여러 관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광주경제부시장을 지내셨고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인 광주 글로벌모터스 탄생에 힘을 많이 보태셨습니다. 구청을 운영하면서도 경제 민주화 또 경제 개혁 이런 부분들 많이 강조하고 계신데 최근에 이제 강조하고 계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특구 이제 이 개념이 또 화제가 네. 되고 있습니다. 이건 기존의 광주형 일자리와는 또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는데요. 같은 거는 어떤 거냐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개선해야 된다, 또 창출해야 된다. 이건 같은 거고요. 다른 거라면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일자리 이제 혁신을 꾀하고 새로운 어떤 기업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게 광주형 일자리였다라면 이번에는 똑같은 맥락으로 가되 그 결과물을 광산구 전역으로 좀 넓혀서 한번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해보자. 이게 광산구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특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속 가능한 일자리 특구, 이제 이 개념들도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알려져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자,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일자리 모형을 만드는 것이 이 구청 단위,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는 쉽지가 않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특구, 현재 진행 상황은 그렇다면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네. 사실 우선 그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앞서서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제가 받는 게 기초단체 범위를 넘는지를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어떤 이제 충고의 말씀을 많이 들은데 저는 어떤 위대한 것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위대한 것도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 한두 사람이 이제 시작해서 그런 이제 엄청난 일을 만드는 것처럼 이것도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 추진을 하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담 부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담 부서를 만든다고 해도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이 일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도 하고 토론도 받고 또 연구 영역도 하고 이런 일정한 이제 과정들을 지금 쭉 거쳐서 상당할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나하나 많이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광산구에서는 지속 성장 일자리과라고 하는 부서가 새로 네. 신설이 됐다고 합니다. 네. 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 어떻게 하면 말씀하셨던 그런 지속 가능한 일자리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광적 일자리 할 때도 언제 도대체 기업이 만들어지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그거 설명하려고 이제 애를 먹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떤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일자리란 것은 기업이나 정부가 만들고 그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두가 그냥 피나는 스펙 쌓기에 몰입하고 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게 우리가 기존에 익숙한 일자리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일자리도 그런 방식의 이제 한계들이 지금 다 이제 드러난 거니까 일자리도 시민들에게 묻고 듣고 시민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로 나서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컨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자리는 시민 참여형 일자리라고 저희가 이제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사회적 대화를 지금 이제 시작을 했거든. 천천히 지금 이제 시동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우리 광산구 구민들이 생각하는 또는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뭔지 또 좋은 일자리란 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과정입니다. 네. 시민들이 원하는 일자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찾고 만들어가는 일자리, 이제 뭐 이런 모습들이 기존의 어떤 일자리, 또 노동시장의 문법, 또 경제시장의 문법에는 없던 개념들이라서 조금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광산구에서 하나하나 실현돼가는 과정들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도 관심 있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선 8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4년 임기 중에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죠. 지난 2년간의 구정 운영 여러 가지 일들이 만감이 교차하실 텐데요. 지난 2년간 광산구 구정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가장 중심적인 것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제 첫 번째는 시민이 주인임을 확인해 주는 이런 2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혁신을 끊임없이 꾀했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시민이 주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라면 저희가 하는 크고 작은 거의 모든 행사는 완전히 기존에 우리가 접했던 행사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광산 구민의 날 그리고 광산 뮤지컬 페스티벌 했었고 올해 또 광산 뮤지컬 페스티벌을 2년째 했었는데요. 이때 제 기념사가 없고 정치인들의 축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구민의 날에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시민을 중심으로 이를테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이제 했던 거고요. 또 일하는 방식의 이제 변화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 내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서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일들을 함께 이제 꾀하는 이런 이제 행정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을 이제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광산구가 지금 요즘에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 또는 최고의 이런 이제 성과물들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 속에서 찾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이 주인임을 확인하는 2년이었다. 또 일하는 방식의 변화, 혁신의 2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뭐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사업들 부서별로 또 분야별로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중에도 이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만큼은 좀 자랑하고 싶다. 이것만큼 좀 성과가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정책을 꼽는다면 어떤 걸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자랑하자면 끝이 없는데요. 몇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들 회의를 할 때 간부들만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직원들이 PC를 통해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혁신적인 방안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가치나 비전을 공유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가치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조직원이 우리 조직이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 직원들이 일테면 회의에 참여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회의를 하는데 아마 이것은 제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초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건 미국에 가서 배워온 방식인데요. 구글이나 애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이제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다랄지 또는 우리 광산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123개나 되는데 123개 위원회를 모두 공개 원칙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으로 금지되거나 또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것 정도는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만 나머지는 중계방송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시민들이 언제든지 저희 광산구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휴대폰이나 PC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 정치나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매우 큰데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정치나 행정이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잘못하거나 또는 부조리한 방법으로 해서가 아니라 공개적인 방법으로 또 투명한 방법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시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런 이제 발상 속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밖에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뭐 절반 정도가 참여한다는 이런 이제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 공간이랄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또는 가장 최근에 저희가 연말에 그 성과를 확인했던 거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국에 243개 지자체가 있는데 금고 운영 수익률을 우리 광산구가 1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게 놀라울 정도인데요. 저희가 가용 그 예산이 한 351억 정도 된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금고에서 수익금으로 저희가 얻어낸 게 63억이에요. 그러면 한 120% 정도를 저희가 가지고 운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돈이 제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63억이 시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니까 엄청나게 저희로서는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이런 많은 행정들을 해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저희가 혼자 다 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18년 동안 묶여있던 어등산 개발 문제도 풀리고 군공항 같은 경우도 특별법 이 이렇게 이제 제정되면서 상당할 정도로 긍정적인 이제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고 또 미래차 산업단지가 결정되고 소부장 특화단지가 선정되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광산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이제 일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자랑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방금 뭐 설명하신 내용만 들어도 눈에 띄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123개 위원회를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개한다든가 이자 수익률, 구금고의 이자 수익률이 전국 1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네요. 많은 분들 모르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뭐 혹시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서도 좀 보고 배울 만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 또 구청장 직통 문자 서비스 이런 것들 처음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번에 저희 방송 나오셨을 때도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과의 소통 채널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막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1년에 좀 성과가 확인된다, 좀 체감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실까요? 저희는 뭐 아주 그냥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제가 광산구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첫 결제로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실 첫 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체장의 첫 결제가 갖는 의미는 4년 동안 내가 뭘 하겠다 이런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칭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찾아가는 것이고 또 찾아가서 뭘 하는 거냐 주민들과 시민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시민들의 이제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일들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겠다 이런 건데 상당히 많은 제안도 있었지만 제안보다 더 많은 건 민원입니다. 크고 작은 민원인데 이 제안과 민원을 제가 2년 동안 몇 개를 받았냐면 그러니까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식 직통 문자 서비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채널을 통해서 받은 게 5,000개가 넘습니다. 5,000개가 넘는다라는 건요.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민원 하나예요. 이 한 개 민원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5,000개가 지금 이제 넘었고요. 그리고 이걸 어떤 점에서 이제 확인을 하냐면 저희가 민원을 받으면은 그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을 합니다. 반드시 오늘 받은 그 민원은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고요. 또 계속 중간중간에 이제 연락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이게 어디까지 와 있고 또 해결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또 앞으로 어떻게 처리 이런 걸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신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를 든다면 정책 참여율 같은 걸 보면 시민들이 예전에는 예전에 이제 100으로 본다라면 한 130% 40% 정도가 늘었으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구청에서 수용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느낄 수 있어요. 네. 일단 소통과 관련된 채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갖춰놨다는 것부터 네. 이제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는 것부터 좀 눈에 띄었고 실제로 아까 5,000개, 2년 동안 5,000개라고 하면 저희가 하루에 대충 평균을 내봐도 한 7, 8개, 거의 10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지만 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려나간다라고 하는 모습에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주로 주간에 길거리나 공원이나 경로당이나 대형 마트나 이렇게 가다가 최근에는 낮에 그러면 일하신 분들은 민원을 어떻게 듣냐 해서 저희 공직자들께 제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퇴근 후에 가자 해가지고 밤 7시부터 요즘에는 경청을 합니다. 좀 공직자분들께서 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제 주민들과의 접점을 늘려나가려고 하는 노력들, 좀 참신한 시도들이 눈에 띕니다. 잠깐 말씀하셨지만 시민분들께서 또 지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신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문제는 사실은 이제 광산구만 하는 것은 아니죠. 민간 사업자가 있는 네네, 것이고, 그렇습니다. 광주시가 있는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로 스타필드라고 하는 이제 매장이 이제 들어오게 돼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있지만 광산구 단위에서 이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이제 이것과 관련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이나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어떤 일이든 간에 명함이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데서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수용을 해야 되지만 또 보이지 않는 이면을 잘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필드가 어등산에 자리를 잡는 건 굉장히 저희나 시민들도 이제 환영하는 일이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혹여 어떤 피해는 가지 않을지 이런 건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영업자들을 모시고 우리보다 더 먼저 했던 이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는 어떤 준비를 했는지 또 들어선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점검을 하고 이제 준비를 이제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는 시지만 광주광역시에서 하지만 그러나 우리 광산 구민들이 이것과 관련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준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역의 또 하나의 현안을 이야기하자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아직 이전이 결정됐다, 어디로 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송정역이라든지 금호타이어 공장 부지런 이 주변에 대한 그 개발에 대한 계획, 미래 청사진들은 사실 굉장히 참신하고 또 시민들 반길 만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좀 잘 풀렸으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계획 구상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금호타이어 이전 문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된지 혹시 기억나세요?
굉장히 오래죠. 20년 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20년, 30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때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은 주민들이 금오타에서 발생한 소음이나 분진이나 뭐 매연 이런 것들에 많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빨래를 못 넣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또 큰 기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들이 크게 멀리까지 가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 금호타이어가 그러니까 최근이라는 건 뭐 한 5, 6년 전부터 금호타이어가 경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이전을 뭐 회사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또 비크린스 한다에 부지까지 이렇게 이제 매입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밟았었는데 법적인 문제와 또 자금 문제 때문에 이전이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변수가 생겼어요. 그때보다 금호타이어가 아무튼 자금 문제는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았지만 경영상의 좋은 조건들이 지금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또 부지런히 생산 활동을 해야 될 때다 보니까 이전 문제가 쏙 들어간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송정 역세권 발전 방안을 위한 이런 이제 운동본부를 지금 만들었는데 저는 이런 일들이 다 같이 합리적으로 풀어지려면 뭔가 과학적이고 객관화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야 얘기가 잘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번에 저도 이걸 추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말만 무성했지 하나도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금 이번에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 금호타이어 주변에 어떤 영향을 지금 그러니까 금호타이어가 지역에 또 지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금호타이어 이전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광산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젊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층의 인구가 많고 또 신혼부부라든지 유아들, 아이들의 청소년 비율도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젊은 도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교육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지역에서는 광산 지역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대한 신설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부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지원센터 설치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 원거리 배정 문제도 있고 또 과밀학급 문제도 있고 이 부분에 이런 교육 문제가 젊은 도시만큼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엔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 광산구가 여러 가지 가장 좋은 그래도 광주에서는 가장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우리 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뭐 불만이랄까 이런 건 교육 문제였어요. 교육 문제였는데 이 교육 문제가 거의 퍼펙트하게 지금 다 해결이 됐습니다. 다만 시간이 이제 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원래 광산군 시절에 광주시로 광주 직할시로 편입되기 전에는 광산구에가 교육지원청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광주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통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광산구에 있던 광산구 교육지원청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뺏어와라, 원상해보라 이런 이제 말씀이셔서 그걸 가지고 교육청하고 쭉 얘기를 하면서 추진을 했는데 그 문제는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어서 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광주시 전체를 포괄하는 광주시 교육청을 광산구로 이렇게 이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을 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거리 통학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첨단이나 수학 같은 경우는 북구로 학교를 다녀야 되고 또 성정권 같은 경우는 서구로 학교를 가야 되는 이런 이제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었는데 27년 3월부터는 이제 그런 걱정을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27년 3월에 가칭 광산고등학교를 개교하는 걸로 해서 5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이제 2년 후면은 이제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교육청 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에 들어서고 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후에 들어서고 이제 그래서 길게 보면 3년 4년 안에 이런 이제 현안들이 이제 다 해결되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올해 발생했던 문제인데요. 선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교의 80%가 서구로 이렇게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안들은 지금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다 해결되는데 당장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교육청하고 지금 계속 이제 협의를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게 뭐 인구 소멸 또 인구 고령화 시대에 특히 지역에서 이렇게 젊은 자치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뭐 기회의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걸맞는 교육 정책들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것들은 있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이런 방안들로 오랫동안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지금 해소될 기미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선 3년 차에도 이제 시민들이랑 소통 계속하시고 현안 해결에도 바쁘게 뛰셔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남은 절반 임기에 대한 각오 지역민들 또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광산구가 대한민국 이제 최초 최고의 역사를 계속 이제 쓰고 있는 것은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한 게 하나라면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함께 해주신 그 덕에 저희가 수많은 성과들을 이룬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이 민생 회복 정책을 최대한 아무튼 저희가 이제 속도를 해서 이제 추진할 생각이고요. 앞으로 남은 2년도 시민이 주인되는 이런 이제 광산구 또 민주주의의 가장 이제 모범적인 광산구 또 일자리의 모델이 만들어지는 광산구 이런 어떤 점에서든 광산구가 가장 잘한다는 이런 칭찬받는 광산구 되도록 저희도 노력할 거고요. 우리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금처럼만 정말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면 그런 광산구를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초의 광산구, 최고의 광산구 모습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2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시즌2를 시작합니다. 당 대표인 조국 의원이 단독 출마해 사실상 대표직 연임은 기정사실인데 여의도 초대석 조국 의원과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원실 보좌진들이 유튜브 채널 내가 조국이다를 예. 개설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채널인가요? 어떤 콘텐츠 올리시는 건가요? 네, 제가 7월 20일 날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로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대표 출마를 할 때 기록을 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거기에 의원 개인의 유튜버가 있나를 적게 돼 있었나 봅니다. 근데 제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의원실 보좌관분들이 그냥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제가 과거 언론에서 인터뷰했던 것들을 뭐 편집하기도 하고 네. 또 그다음에 브이로그라 그래가지고 저 소소한 일상들을 몇 개 찍어서 올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전문가들은 아니고 그냥 아마추어로서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아서 작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조국 혁신의 길 이렇게 제목을 아주 이렇게 뭐 이쪽 말로 섹시하게 잘 부르셨던데 예. 보는 사람들 시청자들 반응이 어떤가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아주 소소한 일상이 적혀 있는 거, 뭐 저와 관련돼서 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뭐 재밌다, 뭐 스윗하다, 영어로 표현한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이제 강연이건 연설이건 또 인터뷰든 그 부분에서 재밌는 부분을 뽑은 것도 있어요. 또 아주 강렬한 느낌을 주는 또 영상을 뽑은 적도 있고 해서 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이 네. 소문을 듣고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따님 구독자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죠, 그런데 까마득하죠. 그 유튜브 쇼츠로 네. 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들려주고 싶습니다. 딱 짧은 세 마디입니다 하면서 예. 각세리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이게 뭐 어디서 하신 말씀인 건가요? 이제 부산시당에 가서 네. 당원 간담회 할 때 네. 제가 이제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어떤 여러 가지 네. 그 국정농단의 혐의 등을 얘기하면서 제가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했는데 마치 이제 제 고향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 사투리로
말씀을 드리는 게 모이신 그 부산 시민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사투리를 한번 썼습니다. 예. 근데 이거 칵세리 마 이게 뭐 글자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글쎄 번역이 말입니다.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게 굳이 이제 표준말로 번역을 하자면 네. 아주 강하게 한 대 때려줄까 보다 뭐 이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너무 좋아하시죠. 좋아하시고 네. 자신들의 언어로 그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아주 즐거워하시고 재밌어 하셨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딸아이 일거수일투족 언론 보도 기괴하고 해괴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어떤 말씀일까요? 저희 딸아이가 네. 공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물론 아니고 또 네. 연예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딸아이가 유튜브에 뭘 올렸다, 인스타그램에 뭘 올렸다 그러면 그 하나 올린 거 가지고 기사가 수십 개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다른 정치인들도 그 아들, 딸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정치인의 아들, 딸들도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등 SNS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유독 저희 딸에 대해서는 왜 그러는지. 한동훈 씨의 따님이 알렉스 한이라고 입시 비리 혐의 관련해서 물론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벌을 했습니다만 네.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스 한에 대해서 언론이 관심을 보인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 비교하면 왜 제 딸에 대해서만 그런 과도한 관심을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딸에 대해서는 과소한 관심을 보이는지 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언론 입장에서는 그게 먹히니까 이른바 장사가 되니까 그러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좀 뭐랄까 보기 안 좋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뭐 저희 제목도 아주 특이하게 뽑는데 클릭을 하도록 제목을 뽑습니다. 내용과 관계 없는. 네. 뭐 제가 최근에 봤던 것은 저희 딸내미가 곧 결혼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 딸내미하고 예비 사이하고 마치 사이가 틀어져서 결혼이 안 되는 것처럼 제목을 뽑아놨어요. 웃을 일이 아닌데. 예, 기사를 보면 전혀 기사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목은 그렇게 뽑아놓으면 사람들이 클릭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참 보고 참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개탄스러워서 당시 인터뷰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밖에서 보았던 언론하고 이른바 조국 사태 겪고 뭐 수사 같은 거 당하면서 지금까지 당사자로 겪는 언론이랑은 좀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말입니다. 2019년 이후에 저희 딸내미가 친구들하고 생일 파티를 하러 갔는데 그걸 추적을 한다거나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왜 보도돼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딸내미 허위 보도이기도 했는데 저희 딸내미가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보도 다 허위였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견이어서 수십 개가 납니다. 물론 뭐 저도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19년 시기에 제가 사모펀드를 모아가지고 권력형 비리를 범하고 대선 자금을 모았다는 보도가 도배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건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희 배우자도 그 건으로 전혀 기소되지 않았는데 네. 저로서는 억울하지만 근데 저희 딸 아들까지 하는 거는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부분은 언론에서 좀 지켜주시라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하이에나 언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 쫓아가서 물어뜯으면 잘못 물어뜯어도 나중에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그런 게 좀 안타깝기는 그런. 이사님 말씀 뭐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속보 경쟁, 네. 한편으로는 또 클릭 경쟁 이런 게 벌어지면서 대상자가 생기면 일단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조국 혁신당 전당대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시즌 2를 시작하는데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면은? 일단 저는 단독 출마를 했으니까 네. 제가 찬반 투표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고위원들이 새로 선출이 돼서 네. 지도부가 새로 구성됩니다. 현재는 당 대표와 원내 대표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도부가 좀 취약한 상태죠. 네. 그래서 이번에 출마하시는 분들 중에서 두 분이 최고위원 되시고 그다음에 제가 한 분을 지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고위원이 좀 명실상부하게 원내외를 다 포괄하는 지도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당대회를 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네. 전국적으로 대중정당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창당한 지 얼마 안 돼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저희가 풀뿌리 조직이 매우 약합니다. 풀뿌리 조직이 없으면 정당으로 지속 가능성이
매우 나빠지든 네.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네. 내년 초까지 전국적으로 그 풀뿌리 조직을 만드는 데 전력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재보궐이나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건 아직 좀 남았으니까 다음 기회에 좀 여쭤보도록 내야죠. 하고 예. 예. 국외로 망명한 이승만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제2의 태블릿 PC가 곧 나올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뭐 어떤 말씀인 건가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장기 집권했지 않습니까? 네. 12년간 집권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45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독재라고 한 징표가 거부권 행사를 얼만큼 많이 했냐인데 12년에 45번이니까 1년에 한 3.5 정도 한 셈입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15번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12년간 45번인데 2년간 15번이기 때문에 연평균으로 해보게 되면 역대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입니다. 네. 제가 그 이승만 대통령의 상황을 경고를 한 거는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을 무시하고 그 거부권을 오남용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와이로 망명 간 것 아닙니까? 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오남용에 대한 강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총 횟수로 보더라도 45번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네. 거부권 행사가 그쯤 되게 되면 국회에서는 물론이고 네. 국민들도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 자제하시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부권 얘기는 알겠는데 제2의 태블릿 PC 이거는 태블릿 하면 우리가 보통 최순실을 떠올리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근데? 지금 이제 제2의 태블릿 PC를 계기로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달려가는 버튼이 눌러졌지 않습니까? 엔진이 이제 네. 시동이 걸린 거죠. 지금 보면 총선 시기를 생각하면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란 말은 저희만 썼습니다. 조국혁신당만. 근데 그 뒤로 여러 가지 지금 폭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여러 가지 폭로 관련해서 특히 최혜병의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및 그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방증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게다가 최근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폭로를 하는 과정에서 네. 사설 댓글팀을 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시대를 운영했다거나 또는 국민의힘도 대선 시기에 운용했다거나 이런 얘기가 야당도 언론도 아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 나와 버렸습니다. 네.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확실한 물증, 구체적인 물증으로 잡히지는 않았지만 의혹 수준에서 계속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끌었던 태블릿 PC에 준하는 그런 어떤 폭로가 나올 수 있다. 또 제2의 태블릿 PC와 같은 물증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녹음 테이프건 뭐든 두고 봐야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전대 후보들끼리 싸우는데 거기서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걸고 넘어질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김건희 씨의 문자를 둘러싸고 그 문자가 당무 개입이라고 한동훈 씨가 스스로 말을 해버렸습니다. 김건희 씨가 당무 개입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제가 아니라 한동훈 후보가. 네. 그럼 당무 개입이란 건 뭐냐면 과거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검사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서 처벌해서 감옥에 넣었던 중요한 사회 중에 하나가 당무 개입이거든요. 그럼 수사 대상이란 얘기입니다. 이거 심각한 상황으로 가죠. 네. 반대 그렇게 되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그분은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네. 그분은 역공을 하면서 한동훈 당신이 법무부 장관의 사설 댓글팀 운영했지 않냐라고 공격을 또 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런 공방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네. 생생한 더 구체적인 물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당무 개입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한동훈 후보가 모르진 않을 텐데 그거. 모를 리가 없죠. 본인이 수사했으니까요. 기소까지 했는데 네. 김건희 씨한테 경고를 준 것이라 봅니다. 근데 뭐 이명박 BBK 그리고 이재명 대표 뭐 대장동 이것도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뭐 자기 당 안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뭐 대통령이 걸려 있으니까는 뭐 그냥 말 그대로 생사결을 하면서 죽자사자하면서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대표 경선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왜 그러고 있는 걸까요? 글쎄 말입니다. 정말 저는 죽자사자 싸운다는 말씀이 맞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은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봅니다. 같은 당원이긴 하지만 네.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을 한 축으로 하고 다른 이제 미래 권력을 자처하는 한동훈을 한 축으로 해서 네. 거의 지금 목숨 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CBS인가요? 박재홍 한판 승부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성정상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돼도 가만 놔둘 분들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목숨 걸고 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이길 거라고 보세요? 그건 뭐 제가 뭐 네. 점쟁이라 아니어서 예측할 수는 없는데요. 네. 지금 제가 왜 성정상, 네. 윤, 김 두 사람의 성정상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네. 이미 여권의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을 지칭하면서 이 XX 제가 방송이라서 말로 옮기지 못하겠습니다. 이 XX라고 부르면서 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무엇일까? 그럼 그에 대해서 용산이 매우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 공천에서 당대표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예컨대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고 했을 때 용산에서 그냥 고의 그 공천권을 한동훈 씨에게 넘겨줄 것이다.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론조사 추세를 보게 되면 다 한동훈 씨가 그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2라운드로 가지 않을까. 즉 용산 대 한동훈의 2라운드가 전당대회 이후에 펼쳐질 것인데 그건 상당히 살벌할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어제 여의도 초대석 오셔서 그냥 딱 석자로 콩가루 이렇게 정리를 하시던데 글쎄 말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수행하는 뭐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뭐 그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받은 날 당일 김건희 여사가 그거 돌려줘라 반환을 지시했는데 본인이 깜빡하고 반환을 못했다 뭐 이렇게 진술을 하고 나온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 저는 그 말 듣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행정관의 발언은 매우 유리한 정황 아닙니까? 실제 영부인이 받았는데 즉각 돌려줘라고 했다는 발언은 김건희 씨에게 매우 유리한 발언이거든요. 그랬다면 디올백 문제가 폭로됐을 때 바로 다음 날에 나왔어야 됩니다. 해명을 하려면 그때 해명을 했고 그 행정관이 나와서 아닙니다. 여사님께서 저한테 지시했는데 제 실수로 제가 받아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혹으로 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왜 세월이 한참 흐르고 지금 갑자기 이분이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사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이제서야 나왔거든요. 그 점에서 이게 매우 의심스러운 증언이라고 보고요. 게다가 그 사람이 김건희 씨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었지 않습니까? 직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주군을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가 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꼬리를 끊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믿기 힘들다. 그런 것들을 당시에 진실이었다면 그 당시 바로 다음 날에 제가 이제 용산에 근무한 사람이라면 조사를 해보고 바로 다음 날에 그 기자회견 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또 두 번째 또 말이 안 맞는 게 그 디올백 수수가 이제 공개되었을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뭐라 그랬나 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기속된다.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말하는 그 행정관처럼 여사께서 즉각 반환하라는 말 전혀 안 했습니다. 기속된다는 말만 했어요. 그리고 당시 친윤 실세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은 이 그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반환을 하면 횡령죄라고 얘기했어요. 당시에. 횡령을 지시했다는 건가요? 바로 그 말이죠. 즉 두 개를 합하게 되면 대통령 기록물이고 반환하게 되면 횡령인데 여사가 국고 횡령을 지시했다는 말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워낙 급하다 보니까 말을 일단 던져놓고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설득이 안 되니까 그럼 완벽하게 말을 맞추려면 여사는 보호하자.
여사는 반환을 지시했는데 밑에 부하 직원이 잘못했다라고 사후적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직후에 나왔던 해명과 완전히 모순된다라고 봐서 이 역시 저는 조사를 새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니까면은 그러니까 횡령은 미수범을 처벌 안 하니까 지시를 해서 뭐 그 횡령 아니냐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뭐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것도 아마 검토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 내부는 추측입니다. 근데 일단 그 사건 당일 직후에 보통 말하는 해명이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첫 번째 발언, 첫 번째 해명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정치적 해명이건 통상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해명이든 간에 근데 한참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그걸 재해석하는 해명이 나온 거거든요. 저는 그 두 번째 해명 매우 의심스럽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련한 내용이 여기저기 뭐 단독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는 보통 검찰이 야 이거 너네만 알아 하면서 주든가 아니면은 그렇게 한 방 맞은 다른 언론사에서 우리는 안 주냐 뭐 해서 이렇게 쪼아서 이렇게 쓰든가. 근데 여기는 약간 그 두 개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기사들 여기저기 나는 거를 보면은.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왜 이런 진술들을 언론을 통해 흘리는 걸까요? 근데 이런 보도가 나는 배경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히 이제 앵커님께서 보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 즉 검찰 내에서의 진술 아닙니까? 네. 그럼 검찰 측에서 흘렸거나 그 행정관이 속하고 있는 용산에서 흘렸겠죠. 네. 그럼 왜 흘렸을까? 둘 중 하나가 흘렸을 건데 이유는 검찰에서 이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분하기 위해서 지금 여론조성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용산과 검찰에서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마무리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행정관의 말을 빌어서 여사님은 잘못이 없어요.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잘못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먼저 퍼뜨려 놓고 네. 적정 시기에 무혐의 종결하려고 하는 사전 정지 작업, 사전 여론 조성 작업이라고 봅니다. 의원님 말대로 가는지 이건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조국 혁신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